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올해 들어서 주가 상승률이 최대 8배에 달한 한 2차전지 관련 주식이 연일 화제입니다. 석 달 전까지만 해도 10만 원이었던 주가가 최근에는 82만 원에 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걸 내가 샀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갈까? 혹시 생각되십니까? 요즘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급등주를 놓친 탄식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나만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하죠. 영어로 Fear of Missing Out. 이걸 줄여서 포모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아예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700% 급등주 얘기를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어땠을까요? 포모 현상은 나와 가까이에서 벌어질수록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아마도 그 주식을 샀다가 일찍 팔았거나 1,200원 싸게 사려다가 놓친 사람이라면 심리적으로 더더욱 힘들겠죠. 반대로 어차피 그게 내 것이 아니었고 지구 반대편에서도 저런 일은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판단을 그르치는 것은 가격과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진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다시 옵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4월 17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벌써부터 월요일 아침 힘차게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KBS 콩 샵 9730 계속해서 여러분 만나고 있는데 소개해드리기도 전에 먼저 와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경제상식 퀴즈 오늘도 나갑니다. 오피넷에 따르면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653원, 경유는 1,544원으로 둘 다 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격이 뛰고 있어서인데요. 국내에는 두바이유가 주로 수입되는데 거의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죠. 이 가격이 뛰면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을 계속해서 자극할 염려가 커지는데요. 영국 북해산 브렌트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그리고 두바이유가 이것의 3대 지표죠. 글로벌 시장에서 석유의 가격을 부르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뉴스 볼 때 4글자로 이야기 나오죠. 2글자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정답과 함께 혹시나 여러분의 주유비, 유류비는 얼마나 드는지 사연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을 보내드릴 테고요. 실시간 방송 상황은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박유진님 1등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4글자가 원래는 이제 가장 가까운 정답인데 급하셔서 2글자 보내주신 분들 많습니다. KBS 콩으로는 박유진님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는 0795님이 각각 1등 하셨습니다. 적어놓겠습니다. 선물을 보내드리기 위해서요. 오늘의 경제뉴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예진 소장이 준비한 아이템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을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 규모를 줄였죠. 대신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주변 국가로 보내는 수출 물량이 급격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관련 소식 쉽게 풀어드리고요. 우리가 종종 당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네. 이 얘기를 앞으로 더 하게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이 설탕 가격이 많이 올라서 식품업계도 소비자도 가격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체력과 함께 당이 떨어지는데 그 당의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네. 자, 이환주 기자 소식은요? 은행들이 만기 1개월부터 출금이 가능한 초단기 적금이란 걸 출시했는데요. 관련해서 장점과 단점, 은행권 반응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최근 유튜브 쇼츠 등 다른 플랫폼에 밀려서 주춤하고 있는 국내 게임 업계 소식도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예진 소장에게 먼저 갑니다. 앞에서 우크라이나 수출이 네. 이제 많이 줄었다고요. 당연히 전쟁 영향이 있겠죠? 네, 그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에 우리나라가 러시아로 보내는 수출액, 그 러시아 수출액이 한 63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8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직전 해보다 이게 37%가 줄어든 건데요. 올해 1월에서 2월 누적 수출액은 1조 원이 조금 넘는데 이게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따지면 한 43%가 급감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거는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에 우리도 동참을 하면서 러시아 수출을 줄였고 또 러시아 내에 있는 기업들도 철수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로 보내는 물건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뭐가 그렇게 줄었나 하고 외교부에 가서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각각 65%씩 줄었고 또 석유화학 제품이 40%, 또 의약품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서 이야기해 준 것 중에 러시아로 보내는 우리의 수출은 줄었는데 러시아 접경 국가들, 네. 러시아 인근 국가들에 대한 우리의 수출은 오히려 또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대표적인 국가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입니다. 참고로 조지아는 러시아가 유럽연합 제재를 피하면서 물건을 들여오는 대표 통로국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세 곳은 올해 1월에서 2월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누적 수출액만 전년 대비 100%에서 130%가 급증했습니다. 네. 2배 이상 늘었다는 거죠. 네. 카자흐스탄의 경우 지난해에도 올해 1월, 2월에도 우리 수출 규모가 매우 컸는데요. 지난해 수출 기준으로 그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큰 품목은 중고차였습니다. 또 신차 수출도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 밖에 폴리에틸렌, X선 기기, 자동차 부품도 수출액이 많았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러 수출에서 급감했던 품목들과 좀 겹치죠. 이야, 이렇게 되면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들 수 있겠는데요. 네. 러시아 수출이 많이 줄어든 품목 위주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에 대한 수출이 많이 늘었다. 그러면 이걸 우회적인 수출을 통해서 이게 러시아로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요?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러시아 주변 국가들이 단순히 한국에서 온 상품들을 모두 러시아로 보낸다고 그래서 한국산 수입산 늘렸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네. 대신에 우회 수출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업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한 국가들로 수출된 한국 상품 상당수가 다양한 루트를 거쳐서 러시아로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간단하게는 말씀드린 카자흐스탄, 조지아 등으로 직접 수출을 하고 네. 거기에서 러시아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중국에 있는 수입상이 한국에서 물건을 들여와요. 그 다음에 러시아와 맞닿은 중국 국경이나 몽골, 카자흐스탄 등을 통해서 러시아로 보내는 식입니다. 근데 사실 이 무역 제재라는 게 그래서 좀 어렵고 애매한 겁니다. 이 미국의 엔비디아나 인텔 같은 기업만 해도 러시아에 더 이상 우리 물건 안 줄 거야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선언을 한 이후에도 따져보면 다른 경로로 러시아에 도착한 엔비디아나 인텔의 반도체들이 적지 않다는 외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회 수출이 사실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큰 손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생존 전략이거든요. 네. 국제사회 제재가 러시아에만 해당될 뿐이지 만약에 카자흐스탄도 포함이면 제재 위반인데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카자흐스탄이 제재에 동참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거기도 제재 위반이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러시아 주변국으로 수출이 증가하는 거는 최근 정부와 기업이 시장을 새로 개척하는 과정에서 중앙아시아와 또 동유럽에 대한 수출이 늘어난 부분도 일부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비단 그런 게 아닌 게 영국 일간지 더 타임스가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네. 애플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철수했잖아요. 예. 그런데 러시아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애플 최신 아이폰을 주문하면 2시간 만에 배송을 받을 수 있다. 러시아로요? 예. 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 이걸 참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 수출 얘기 나온 김에 요즘 수출 관해서는 반가운 소식이 별로 없기는 해요. 네. 지난해 전체 수출을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수출
물량 중에 우리나라 수출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적었다. 이런 계산도 나왔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세계 무역기구 교역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상품 수출액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4%, 그러니까 3%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당시가 2.61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최저치까지 떨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 하고 주된 원인을 봤더니 그동안 수출을 잘 끌어준 주력 산업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네.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액이 가장 많이 떨어진 우리나라 수출 품목이요. 선박입니다. 선박. 선박이요? 예. 잘 나가던 시절에는 선박이 2017년에 한 424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55조 원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난해 선박 수출액은 57%가 줄어든 한 24조 원, 182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줄어든 게 디스플레이 그리고 무선 통신 기기로요. 각각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우리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점도 영향을 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죠. 예, 반도체 수출액은 사실은 계속 증가는 하고 있는데 네. 금액은 그런데 전체 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면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13%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동차 수출이 아니면 우리 어쩔 뻔했냐 이런 얘기가 그렇죠. 나올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은 한국이 수출에서 점점 밀리는 사이에 그 자리를 중국과 대만이 채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 부문에서 두 국가가 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따라잡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술 격차가 줄어든다. 이런 네. 얘기죠. 더불어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 자금보다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 기업 투자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상황이어서 좀 문제가 심각해 보입니다. 자, 이완주 기자가 고른 뉴스 들어볼게요. 보통 이제 은행에 적금이라고 하면 최소한 만기 1년 이상을 생각을 하는데 만기가 6개월 이하인 적금들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예, 배경부터 살펴보면 이제 1개월짜리 초단기 적금이 출시하게 된 배경은 은행들이 규정 완화를 정부에 적극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이 지난해 11월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원래는 최소 6개월이던 정기적금 만기를 1개월로 줄였고요. 그 상품들이 이번 달부터 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기업은행, K뱅크, 하나은행, 국민은행, 토스뱅크 등이 6개월 이하 만기 초단기 적금 상품을 출시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은행별로 만기는 1개월짜리도 있고요. 네.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이렇게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매달 최대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이 적습니다. 한 2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이고요. 초단기 적금의 금리는 3.3%에서 최대 6% 정도인데요. 네. 초단기 적금은 이제 2030 젊은 층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만기에 대한 그 부담이 적기 때문에 커피값 등 소액을 벌기에 적합하다라는 평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이 출시한 초단기 적금은 이제 좀 전통적인 것과 다르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판매를 했는데요. 40분 동안 총 5,000명이 신규 계좌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은행에서 보통 하루 평균 가입자 수가 1,000명인데 예. 40분 만에 5배나 가입한 거고요. 네, 토스뱅크도 굴비적금이라는 자체 상품을 출시했는데 3일 만에 누적 5만 6천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제 적금을 라이브 방송으로 팝니까? 정말 시대가 정말 달라졌네요. 자, 그런데 젊은 층이 소액을 벌기에 이제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만기가 짧은 적금 상품의 단점은 없습니까? 예, 예상 가능하게 이제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이자 수익도 크지가 않은데요. 예를 들어서 1개월짜리 초단기 적금 중에 현재 가장 이자율이 높은 게 6%짜리거든요. 네. 근데 최고 납입 금액이 30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1개월 뒤에 이자를 받게 되면 세후 1,269원에 불과합니다. 과자 한 봉지 사기 힘든 가격이죠. 네. 이게 납입 금액 제한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예금 금리가 또 최근 하락하면서 예금 고객도 줄어들고 있는데 초단기 적금의 기대 수익도 적은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투자 목적이라면 적금 대신에 은행을 찾기보다는 주식 등 다른 자산에 넣는 투자자가 많은 셈이고요. 또 일시적으로 자금을 파킹한다라고 했을 때도 월 납입 한도가 최대 50만 원이기 때문에 네. 초단기 적금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연 이율 6%라고 하면 6개월짜리면 사실상 그 절반밖에 예, 안 맞습니다. 되는 거고 고금리 준다라고 이제 홍보를 해놓지만 사실상 납입 금액은 월 몇십만 원 이렇게 제한을 시켜 버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은행들의 마케팅이니까 좀 잘 따져봐야겠네요. 혹시 이제 초단기 적금 같은 경우에 원화로 드는 거 말고 외화로 가입하는 것도 있습니까? 아직 그 은행들이 그 초단기 외화 적금을 출시한 은행이 없습니다. 네. 이제 은행의 반응을 물어봤더니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아서 아직 외화 적금 출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반응인데요. 실제로 외화 예금 적금하는 분들이 국내에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요, 예금은행의 외화 예금 잔액이 원화 예금과 비교해 10분의 1도 되지 않거든요. 또 외화 예금 중에서 정기 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더 낮습니다. 이 왜 그러냐면 통상 외환 투자는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익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예금 적금에 넣으면 돈이 묶이기 때문에 바로 넣고 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은행권 관계자 역시 외화 적금이 필요할 때는 여행을 위해 목돈을 모아야 하거나 이제 정기적으로 유학생에게 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반응입니다. 자, 어혜진 소장에게 다시 갑니다. 네. 앞에서 이제 설탕 이야기했는데 네. 설탕 얼마나 오르는 겁니까 지금? 이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요. 네. 지난달인 3월에 세계 설탕 가격 지수가 올해 1월 대비 9%가 올랐는데요. 네. 이걸 지난해 10월 지수와 비교를 하면 17%가 오른 겁니다. 설탕 가격 지수요. 네. 근데 설탕 선물 가격도 이제 기록을 세웠거든요. 지난 11일 기준 런던 선물 거래소에서 5월물 설탕 가격이 톤당 702달러 50센트입니다. 그런데 이 700달러가 넘은 게 12년 만에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설탕 가격 상승이 좀 심상치 않다는 게 좀 와닿으시죠? 이 설탕이 비싸지는 이유는 인도, 태국, 중국 등에서 생산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요즘에 설탕 1kg 가격이 2,200원대로 1년 전보다 한 11% 정도 뛰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우리가 걱정이 되는 건 국내 식품업체가 원가 부담을 느껴서 제품 가격을 더 올리면 어쩌나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 기사 보고 당장 저희 동네 꽈배기 가게 사장님 생각이 났어요. 네. 네. 설탕 많이 묻혀야 맛있는데. 그렇죠. 네. 근데 설탕은 특히 빵,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 이렇게 우리가 좀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시켜주는 이 가공식품의 좀 필수적인 재료인데 작년에는 전쟁 때문에 곡물 가격 올랐잖아요. 그래서 빵값, 라면값, 과자값이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오르면 식품업계도 소비자들도 부담이 될 수 있겠죠. 설탕뿐만 아니라 뭐 안 오르는 게 없죠. 조금 전에 이경민님이 저희에게 이제 정답 보내주셨고요. 안 오르는 게 없네요. 심지어 제 몸무게도 오르고 있어요라고. 이경민님 커피 쿠폰으로 위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부담이 원체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생보다는 네. 냉을 찾고 있다면서요. 이게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채소나 과일, 육류까지도 냉동 상품을 더 선호하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생과일보다는 냉동과일, 그냥 삼겹살보다는 냉동 삼겹살이 훨씬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런 건데 저도 하필 아들이 애플망고를 너무 좋아해서 맨날 노래를 불러요. 비싼 거 좋아하는구나. 네. 그런데 그래서 지난 주말에 애플망고 냉동으로 된 거 봉지를 하나 샀거든요. 네. 근데 이 애플망고만 해도 보통 한 300~400g짜리 하나 가격이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합니다. 네. 근데 냉동으로 된 봉지를 사면 저는 한 12,000원에 샀거든요. 2kg짜리를. 네네네. 그러니까 훨씬 간편하고 다 잘려 있으니까 저렴하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국내 한 대형마트 한 곳에서 이 매출을 비교해 봤더니 지난달 이후에 생망고, 생블루베리는 매출이 20~30% 줄어든 반면에 네. 냉동 제품은 30% 이상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채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안 그래도 채소값 올랐는데 이거 한 번에 다 못 쓰고 나중에 쓰려면 또 꺼내면 물러 있잖아요. 네. 그러느니 냉동을 사겠다. 있는 것도 소분해서 냉동하는 마당에 비싼데 잘 됐다 하는 분들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돼지고기 가격도 오르면서 냉삼 이라고 하죠. 냉동 삼겹살. 예, 사가는 분들이 대형마트 한 곳에서만 1년 새 42%가 늘었대요. 아하. 그래서 전체 돼지고기 매출은 3%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고물가 상황에서 이렇게 경제성을 고려한 소비가 늘어나면서 가격 경쟁력 그리고 상품성 갖춘 냉동 상품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모습입니다. 냉동 삼겹살도 잘 녹여서 구워 먹으면 되죠 뭐. 네, 맛있는데. 그렇죠. 싼 거 찾게 됩니다. 계속해서. 자, 이완주 기자. 게임업계 이야기 준비하셨는데 실적 전망들이 좀 어떻게 나오나요, 당장? 예, 먼저 리니지로 유명한 NC소프트가 올 1분기 약 5,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인데요. 이 작년보다 이게 한 35% 정도 하락한 겁니다. 영업이익 역시 1년 전과 비교해 5분의 1로 줄어든 518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그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올 1분기 1,14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인데 이것도 1년 전과 비교하면 13% 감소한 수치이고요. 크래프톤도 지난해 5,200억 원 매출 올렸는데 올해는 한 3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 게임 시장 구조로 보면 모바일 게임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58%로 과반을 넘었는데요. 네. 지난해 모바일 게임 매출이 53억 달러로 1년 전보다 10%가량 감소를 했고요. 다운로드 건수도 5% 정도 줄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만 해도 모바일 게임 시장이 코로나 전인 2019년과 비교해 약 45% 정도 성장을 했는데요. 최근 들어 이 성장세가 꺾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의 성장세가 꺾이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게임 이용이 줄고 야외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꼽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신한카드가 전국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에는 그 콘텐츠 이용을 꼽은 사용자가 51%에 달했습니다. 네. 근데 현재는 절반 수준인 26%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게임할 시간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반면에 영화, 공연, 전시 관람은 23%에서 43%로 늘었고요. 스포츠와 피트니스, 스포츠 관람을 하는 사람도 최근에 크게 늘었습니다. 이 밖에도 최근 게임 이용자들이 웹툰이나 쇼폼 콘텐츠 등 다른 활동으로 넘어갔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현재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웹툰의 월 이용자 수를 합치면 1천만 명 이상입니다. 실제 네이버 웹툰은 지난해 5,5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2020년 3년 전과 비교해 4배 이상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또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쇼폼 콘텐츠도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게임 업계 핵심 고객층이 10대인데 이들이 다른 콘텐츠로 좀 넘어가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게임 산업 자체에 대한 좀 의문, 문제 혹은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잖아요. 예, 보통 게임사에 돈을 많이 쓰는 게 이제 2030, 40 옛날 게임했던 분들인데요. 네. 국내 게임사 실적 부진의 이유로 너무 뽑기 위주로 구성된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획일화된 게임 출시 등도 지적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이거 합법적인 카지노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하는데요. 리니지를 필두로 한 리니지와 비슷한 게임, 리니지 라이큐류 게임을 제대로 즐기려면 기본 수백만 원을 투자를 해야 어느 정도 게임을 할 수 있다 이런 네. 비판이 나오고요. 그리고 매번 그 밥에 그 나물인 게임이 나오는데 국내 게임 팬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몇천 원으로 즐길 수 있는 다른 외국 플랫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외국 게임을 찾는 경우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게임 하나 다운받아서 수백만 원을 쓰지 않으면 랭킹을 올리기가 힘든, 그래서 그 게임을 또 이제 질려서 떠나가기도 하는, 좀 생각해볼 게 많은 포인트입니다. 오늘 해담 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판촉물 전문 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많은 분들이 저희 경제상식 퀴즈 정답 보내주고 계시고 재밌는 오답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 사연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강승구 님이 커피 체인점 가보면 예전에는 스틱으로 된 설탕 빛이 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라고. 설탕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커피 전문점에서 설탕도 슬쩍 이제 치우는 일이 생기네요. 자, 그리고 오늘 경제상식 퀴즈를 저희가 내드렸는데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 시장에서 원유의 종류만 해도 수십 수백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졌느냐, 성상이나 혹은 황 함량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많이 이제 관심을 끄는 거는 이제 3대 원유죠. WTI라고 하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에서 캐지는 북해산 브렌트유, 그리고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중동,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만들어지는 두바이유, 이렇게 있는데요. 요걸 이제 묶어서 땡땡땡땡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가격을 뜻하는 말입니다. 6983님이
배럴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예, 오답입니다. 배럴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이 은근히 많네요. 주유값이 비싸서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라고 해주셨고요. 김원철님은 포기합니다. 이제 도전 안 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예, 문자 퀴즈 정답. 이렇게 포기하셨을 때 기회가 옵니다. 예, 김원철님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8548님이 화물차 운전자입니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쓰는데 이것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6233님도 정답 맞춰주셨고요. 근데 오늘 그 정답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를 위로해주는 39년차 부부, 우리 아내 항상 무슨 일이 있었냐며 다 털어버리라고 잊으라고 얘기합니다. 내 앞에 있는 대나무인 양 저는 다 털어냅니다라고 아내를 향한 말씀. 아내분이 마치 대나무 숲 같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사실은 좀 문자 메시지 오타도 있었고 띄어쓰기도 되어 있지 않아서 읽기는 사실은 힘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삐뚤빼뚤 따뜻한 마음을 아내분께 보내주신 그 마음을 보면서 제가 문자 메시지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6233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뭐 사연도 좋고요. 퀴즈 정답도 재미있는 오답도 다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큰 돈 들여서 이사를 했는데 정말 희망차게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했는데 근데 벽지에 막 곰팡이가 차고 창문에 결로가 생기고 어디선가 물이 새고 있다면 분노가 차오를 수밖에 없겠죠. 지난해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위원회에 접수된 하자분쟁만 3천여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누가 과연 책임져야 하고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슬기로운 법률생활 법률사무소 3정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뭐 요게 대부분 이제 뭐 새로 입주한 아파트라든지 네. 그런 집에 이제 관련된 이야기일 텐데 하자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볼 수 있는지 그 기준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하자라고 하면 이 물건을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의 결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네. 건설사나 시공사에게 무한정 책임을 물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고요. 10년. 이게 또 어느 시설인지에 따라 다른데 그건 조금 이따 짚어드리도록 네. 하고 일단 하자라고 할 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여러 유형의 하자가 있는데요. 내력 구조부별 하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구조상 하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철근 설치의 하자, 붕괴나 구조 안전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의 하자. 그리고 또 다른 하자의 유형으로는 시설 공사별 하자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사 과정 중에 뭐 미관상, 안전상, 기능상 하자가 있는 경우, 뭐 도배를 잘못했달지, 뭐 미장을 잘못했달지 여러 이런 유형이 포함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신축 아파트라고 치면 하자 담보 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시공사, 건설사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아파트의 전유 부분, 공유 부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전유 부분은 내가 단독으로 독점으로 사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내가 살고 있는 그 호실의 벽, 천장, 부엌, 생활 공간, 이 안방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뭐 그 누수가 생기고 신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이거는 구조상의 하자라고 일단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시공사에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유 부분, 아파트 주차장, 계단, 불특정 다수, 뭐 입주민들이라고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공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네.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세대 소유자들의 전원에게 책임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임 소재를 따져본 다음에 그래서 이게 하자의 유형별 그리고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많은 부분의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그 유형별로 뭐 보수 AS 네. 기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한번 여쭤보겠고 몇 가지 유형을 한번 따져볼게요. 네. 일단 이제 가장
황당하고 급한 경우가 이제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네. 누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웬만하면은 이제 윗집에서 책임을 져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런 건 좀 어떻게 해결을 하게 되는지. 상당히 상담 건수가 많고요. 이 비가 샌다는 게 물론 신축에도 그렇지만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많습니다. 네. 그러면 윗집에 있으면 일단은 윗집이랑 협의를 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했던 케이스에서는 제일 꼭대기층이었어요. 그러면 이 비가 어디서 새는 거야? 비만 오면은 또 이렇게 샌다. 네. 그러면 이게 아파트 관리상의 하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서 아파트가 10년이 지어진 지 안 됐다면 시공사에 문제 제기를 하면 간단한데 네. 이게 10년이 지났고 노후 아파트라서 관리상의 어떤 흠결을 문제 삼아야 된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 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안 되면. 왜냐하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이 장기 충당금을 가지고 보수를 할지 말지 이런 부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관리사무소랑 함께 책임을 묻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사자는 이 꼭대기층이 아니더라도 이게 윗집이 잘못해서 새는 건지 아니면 이게 구조상의 결함인지 잘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이게 배관 문제인지 배관이 노후에서 물이 새는 건지 아니면 윗집에서 수도관을 뭐 틀어놔서 그런 결함 때문인지 그렇다면 이건 관리사무소를 대동하고 그 상황을 점검하셔야 되고요.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게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옆에 동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같이 힘을 합쳐서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정말 윗집 자체가 개인적인 결함으로 문제가 생겼다. 뭐 물을 갑자기 틀거나 동파 사고를 유의하지 않아서 내가 누수 피해를 보게 됐다라고 하면 그 윗집과 또 이 손해배상의 문제를 결론 지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참 저도 복잡합니다. 저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럼 일단 누수가 나의 집에서만 이제 생기는 게 아니라 물이 여기저기에서 샌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봐야 됩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거는 아파트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일단 소송 단계로 가더라도 재판부도 그렇게 볼 가능성이 높고요. 네. 같이 소송으로 대응을 하시거나 아니면 사실 확인서 등으로 이 부분을 입증하셔도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일단 입주민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시공사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자담보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요. 그러고 만약에 10년이 지났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리사무소 측에 왜냐하면 관리 주체는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하자보수 청구를 딱 받았다. 그러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수 계획을 입주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았기 때문에 제도가 조금씩 좀 개선돼 왔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은 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근거를 하나씩 남겨두시고 보수를 받으셔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자를 좀 보수해 달라 이렇게 네.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뭐 시공사나 이런 데가 이제 답변을 줘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공사가 안 해주고 있고 막 미루고 있고 답변 안 해주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요. 일단 최후의 보루가 소송인데요. 소송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과정까지 올 때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 집 정말 급하니까 비용 주세요라고 해서 합의 명목으로 일단 일정 금액을 받고 공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일단 물이 새니까 급하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계속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당시에 돈 줘서 시공을 했는데 그럼 중간에 이걸 보수한 업체가 잘못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원인 관계의 진단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권유해 드리는 거는요. 예. 하자 보수 보증금 청구를 하시기를 권유해 드리는데요. 잠시만요.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하자 보수 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제도냐면요. 일단 아파트의 보수 문제가 제대로 안 해주고 시간 끌고 이러면 입주자들을 자기네가 급한 마음에 그냥 보수하고 이래서 문제가 상당히 커졌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이 시공사의 그 대지 비용은 빼고요. 전체 공사 비용의 3%는 하자 보수가 생겼을 때를 예상하는 그 금액으로 예치해 두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금융기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수 공사를 하라는 취지로. 그러면 입주자 대표들이 문제 제기가 있는 입주자들을 모아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일단 열어야 됩니다. 이걸 그냥 뭐 청구하거나 이러시기보다는 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가반 찬성으로 우리는 이거 하자보수 보증금 요청해야 될 사안이다. 이거는 네. 한두 세대도 아니고. 그러면 이 부분을 구청에, 이 관할 구청에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서 같은 것도 구청에 같이 제출을 하시면 여기서 하자
보증 하자 보수 보증금으로 걸려 있는 돈의 일부를 지급을 하고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하시기를 좀 권유해 드립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물이 새니까 급한 대로 빨리 보수를 해놓고 나중에 시공사에 청구하자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좀 위험해질 수 있죠. 이것도 이제 절차를 밟아서 맞습니다. 공식화해 둔 다음에 시공사에게 네. 돈을 내라. 그렇습니다. 오, 이게 간단한 게 아니네요. 참 어려운 과정을 좀 야, 거치셔야 되죠. 예. 그리고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 뭐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도 그렇고 네. AS 기간이라고 하지 있죠.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아파트도 뭐 진짜 뭐 창문, 벽지 문제 아니면 골조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AS 기간은 이제 항목별로 어떻게 좀 달라집니까? 항목별로 있습니다. 이게 공동주택관리법에 다 규정이 돼 있는데요. 일단 비교적 간단한 시공들, 이를테면 바닥공사, 도장, 타일, 벽지 이런 거는 2년 이후에는 이게 울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타일이 파손돼도 이건 시공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이건 굉장히 소모품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네. 하자담보 기간도 2년으로 비교적 짧게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3년짜리가 있는데요. 정화조 그리고 전기나 배수, 배관,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책임지는 기간이 3년.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비교적 깁니다. 5년이는데요. 예. 방수와 관련된 부분들, 철골 아니면 조적이라고 해서 이 어떤 시멘트를 바르거나 벽돌을 쌓는 그 부분의 하자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5년까지는 그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아주 구조적인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력 구조 주별 하자라고 하는 구조상 하자. 어떤 그 기둥, 아예 이 좀 구조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다라고 아예 설계부터 좀 잘못됐다. 이 정도가 된다면 10년까지는 책임을 좀 물릴 수가 있는 겁니다. 건물의 주요 구조부, 이를테면 뭐 전체의 기둥, 전체의 계단, 벽 등이 바로 이런 구조별 하자, 10년의 하자 담보 기간이 적용되는 그런 시설물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저희가 항상 뭐 이렇게 기준을 대부분 이제 아파트로 놓고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오피스텔이나 빌라 사시는 분들, 근데 사실 이런 데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없는 없죠. 곳도 많지 예.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게 같이 이제 공동으로 어떻게 힘을 좀 모아야 되는 겁니까? 일단 관리사무소에 문제 제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그냥 한 건물 오피스텔이 아니라 정말 뭐 수도권의 여러 채가 거의 기업형으로 오피스텔을 좀 세우고 그걸로 임대 수익을 얻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거기는 관리사무소가 비교적 명확하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집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고쳐주세요라고 관리 주체한테 일단은 문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가 애매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는 원점으로 돌아와서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이를테면 임대를 놓은 집주인이 정확하게 사용 수익을 편안하게 하도록 할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과 빌라 세입자분들은 협의를 해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서 비가 새거나 아니면 보일러 고장 나거나 당연히 집주인한테 먼저 연락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혹시 뭐 책임 비율이나 이런 게 있나 아니면 집주인이 다 해줘야 되는 건지요? 일단 전세와 관련해서 여러 분쟁들이 있습니다. 뭐 보증금 문제뿐만 아니라요. 살다가 많죠. 고장 나는 경우. 그럴 때 민법과 법원의 태도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고 구조와 관련돼서 이 집주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그건 집주인이 하는 거예요. 보일러라고 하더라도요. 네. 이게 소모품이라기보다는 뭐 수도, 전기, 보일러 다 사는데 냉난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설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터졌다, 망가졌다, 완전 손 쓸 수 없게 돼버렸다라고 하면 그거는 다른 세입자를 들을 때도 집주인이 고쳐줘야 되고 그런 부분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주인이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소모품들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 뭐 타일이 조금 떨어져 나갔다, 네. 뭐 아니면 전구를 갈아야 된다. 이런 건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게 비용도 적게 들고 소모적인 성격이 있는 부품은 임차인이 자기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으로 간주돼서 본인의 부담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나 임대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좀 달라집니다. 이게 소모
적인 거냐 아니면 그렇습니다. 구조적인 거냐 맞습니다. 이걸로 좀 나눠서 봐야 되겠네요. 오늘은 시간상 장윤미 변호사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리해 볼게요. 동해 공해상에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함께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KBS에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어젯밤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할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결항하면서 승객 280여 명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총리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안전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946명, 위중증 환자는 130명, 신규 사망자는 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부의 정책 상품들이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최근에는 청년을 위한 소득공제 장기 펀드가 도입됐습니다. 청년을 위한 소득공제 장기 펀드. 이름이 좀 복잡한데 우리가 설명을 듣고 나면 또 아하 하게 되겠죠. 돈워리 투자백서 어썸인의 성선화 대표와 함께 이 청년 펀드 한번 알아볼게요. 성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형 네. 소득공제 장기 펀드. 네, 요거 뭐- 월급은 정말 뒷골만 한데 네. 청년들을 위한 상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 나왔던 건 주로 저축형 상품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금을 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 세제 혜택을 주거나 아니면 매칭을 해가지고 조금 더 해주겠다라는 거였는데 여기는 이름이 장기 펀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펀드 상품이 기본이 되는 거죠. 기본 조건은요. 네. 만 19세에서 34세 이하고요. 네. 그러니까 생일이 안 지난 1988년생부터 2004년 사이에 출생한 네. 혹시 남성 같은 경우에는 병역 이행 기간은 또 6년 최대 6년 동안 추가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이를 적용하게 되면 일단은 40세에도 펀드는 가입이 가능한 거죠. 근데 급여 조건이 있는데요. 연 급여가 5천만 원 이하고요. 종합 소득 금액이 3,8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소득이 정해져 있고요. 올해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고요. 가입 기간은 3년에서 5년이 됩니다. 올해까지만 이제 가입이 네, 가능하다. 맞습니다. 급여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네. 이게 또 그러면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펀드 중에서도 또 그 안에서 종류가 좀 많이 나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에서 이런 큰 틀을 짜놨는데요. 네. 거기에 맞게 금융사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상품을 출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일단 금융당국에서 정해놓은 큰 틀은 첫 번째는 국내 증시에 40% 이상을 투자해라. 라는 거를 의무적으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뭐 해외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데 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뭐 채권에도 투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국내 증시 40% 내에서 투자를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금융사별로 자기의 어떤 투자 철학에 맞게 상품을 출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국내 증시의 40% 이상은 의무적으로 네.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앞에서도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금이 아니고 이제 투자 상품입니다. 또 상품도 네. 어디에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좀 나뉘기도 하고요. 요거 조금 뭘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어려운데 성 대표님이 조금 한번 기준을 좀 세워주신다면요. 아, 네. 일단 지금 현재 출시된 것만 거의 불과 한 달 사이에 26개가 출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결정 장애를 일으킬만 합니다. 근데 많은 펀드들이 있지만 솔직히 이제 굉장히 특정 펀드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 많이 가입돼 있는 건 아니지만 이 특정 펀드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에 돈이 몰린 데는 이유가 있고 저 또한 이렇게 설정된 펀드에 좀 가입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주식이 포함되다 보니까요. 특히 이제 국내 주식이 40%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지금 이 혜택을 주는 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건데 그거보다 펀드 수익률이 더 안 좋아지면 그 세제 혜택 받았던 거를 사실 다 손실로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 펀드에 가입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펀드를 선택하는 게 좋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주식보다는 채권 그리고
그 주식 성격 중에서도 변동성이 큰 이런 중소형주보다는 그 따박따박 배당이 잘 나오는 배당형 상품으로 구성된 걸로 보는 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그 청년 펀드 상품 중에서 가장 많이 설정액이 몰린, 가입자가 많이 몰린 상품을 보면 배당주 위주로 그리고 채권이 많은 그런 비중이 높은 펀드의 설정액이 많이 몰려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내 주식에 40%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니 국내 네. 주식은 40% 혹은 채권은 60% 이렇게 채우는 방식 될 수 있겠네요. 채권도 사실 국내에서 채권은 ETF로 갈 수도 있고요. 투자를 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이 상품 같은 경우에 채권이 절반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채권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투자 상품이니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건 당연하고 그 안에서 네. 공격형이냐 안정형이냐 본인의 네.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좀 해야겠네요. 또 이제 중요한 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이제 장기 펀드니까 네. 그러면 소득공제를 받았을 때 세금은 얼마나 아낄 수 있을 것이냐 이거 네. 따져봐야죠. 근데 사실 이거를 굉장히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데요. 겉보기에는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게 납입 금액의 40% 그리고 연 240만 원 한도의 소득공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이 소득공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그래서 연말 정산 때 얼마를 받을 건지를 따져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최대 600만 원을 납입했을 경우에 세율 16.5%를 적용을 하게 되면 거의 39만 6천 원을 돌려받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간 한 40만 원 정도의 세액공제 혜택을 연말 정산 때 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 40만 원을 받는 것보다 내가 더 손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기 돈을 넣었을 때. 투자 상품이니까요. 그렇죠. 네. 이거를 사실을 이제 잘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40만 원을 확정적으로 받기는 받는데 이 40만 원보다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더 손실이 크게 되면은 이 받은 것보다도 못할 수가 있다. 요거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네. 소득 금액 자체가 낮은 분들은 세금을 또 많이 거의 안 내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다른 걸로 맞습니다. 이런저런 네. 소득공제를 받으면 또 네. 이런저런 소득공제까지 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나에게 떨어지는 공제 혜택, 절세 혜택이 얼마인지도 또 계산을 좀 잘 해봐야겠네요. 개개인별로. 네. 또 요거 말고 주의해야 될 점도 또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이 상품이 지금 흥행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납입 후에 3년 이내에 펀드를 해지하게 되면 추징세를 물게 됩니다. 추징이요. 네,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추징세를 무는 건 사실 그동안 상품에서 잘 못 봤었거든요. 네. 근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 총 납입 금액의 6%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3년은 유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혹시라도 납입 기간 중에 지금 연소득이 이제 5천만 원 한도였었는데 혹시라도 뭐 연봉이 굉장히 높아지면 사실 좋은 일이죠. 8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그동안 그 구간에서는 이제 소득공제 혜택도 중지가 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거 섣불리 가입했다가 3년 유지 못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흥행을 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어느 네.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랑 방금 이야기해 주신 이야기 말고도 흥행이 네. 안 되는 이유를 더 따져볼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한 달 정도가 됐고 그 전에 사실 홍보가 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청년 펀드에 납입된 규모가 3억 원 정도에 남짓하고요. 특히 심한 경우에는 한 펀드에 100만 원도 들어오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제가 좀 한번 따져봤어요. 과연 이 세액공제 혜택이 큰가? 봤는데 지금 경쟁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금저축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연금저축 같은 것들에 비해서 사실 세액공제 혜택이라든지 안 그럼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혜택이 크지도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쟁 상품들에 비해서 조금 매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입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6월에는 청년 도약 계좌라는 것도 출시가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사실 요거를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청년 도약계좌 같은 경우는 약간 매칭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내가 일단은 일부 내면 정부에서
구조로 일부를 해줘서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원금 손실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낸 원금을 정부에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매달 70만 원까지 5년 만기의 적금 상품입니다. 투자가 그러니까 아니라 이거는- 이건 적금 상품.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최대 이제 지원하는 금액들은 조금 정해져 있긴 한데 그래도 사실은 이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청년 희망 적금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기가 돌아왔을 때 이 청년 보약 계좌로 갈아탈 수도 있고 이게 훨씬 더 조금 기대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네. 정부가 매칭을 해줘서 일정 부분의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적금 상품. 그리고 네, 맞습니다.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소득공제 장기펀드. 네,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펀드를 잘못 선택했을 경우에.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청년 도약 계좌는 6월에 나오는 거고 소득공제 네. 장기펀드는 지난달에 이미 출시가 맞습니다. 된 거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어서민 성선화 대표 통해서 새로운 금융 상품도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백한용님이 오늘은 제가 문제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풀리지 않는 투자 인생의 하자 보수는 어디서 할까요? 풀리지 않는 투자 인생의 하자 보수. 야, 이거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되나? 예. 정답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투자 인생의 하자를 보수해드리겠습니다. 장담은 못하는데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230님이 오일을 수입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오일을 수입하는데 걸리는 기간. 5일. 자, 작은 웃음 드렸고요. 잠시 후에 뉴스 듣고 저희가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옵니다. 개미스쿨 오늘은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잠시만요.